안녕하세요. 김주환입니다. 오늘은 또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셨죠. 정치학과 나왔다며 정치학 공부하고 정치 철학 이런 거 공부했는데 갑자기 뇌과학, 마음근력, 급기야 명상까지.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이냐? 저는 평생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당신 뭐 하는 사람이냐? 전공이 뭐냐? 제 전공은 무전공입니다. 전공 없이 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때 학교 가서 처음 받았던 학생 그 평가에도 저희 어머니가 그거 보고 충격을 받으셨죠. 학생, 이 아동은 주의가 산만함으로 각별한 지도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주의 산만. 이거 하다가도 옆에 재밌는 거 보이면 바로 가서 또 그걸 합니다. 그래서 뭐 어떤 때는 끈기를 발휘하기도 하지만 그것도 뭐 모든 일에 끈기를 발휘하는 게 아니라 어떤 건 끈기를 발휘하고 어떤 건 금방 실증내고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게 저의 특성입니다. 즉 한우물을 안 파는 게 아니라 한우물을 못 팝니다. 지루해서. 그래서 이거 하다 저거 하다 하는 게 제 팔자입니다. 어차피 인생 짧은 인생 휙 지나가는데 지루하게 살 필요가 뭐 있겠어요. 어차피 공부든 뭐든 하는 일이든 무슨 일이든 여행과 비슷하지 않겠어요? 이 도시 갔다가 마음에 들면 더 좀 있다가 예전에 학생 시절에 논문을 쓰고 그럴 때 도서관에 그때는 전부 온라인으로 돼 있지 않기 때문에 도서관에 가서 책을 빌리고 이런 걸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요번에 이러이러한 책을 내가 빌려야겠다라고 도서관에 가요. 그럼 개가시기해요. 그러면 그 책을 빌리러 거기를 가잖아요. 그럼 그 주변에 그 주제에 대한 책들이 쫙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제목을 쫙 보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내가 여기 왜 왔는지도 잃어버리게 이걸 빌리려고 그러는데 그 옆에 책이 더 재밌어 보여서 뽑아서 봤더니 거기서 엄청난 다른 책이 중요하다고 그래서 그 책 찾아봤더니 이런 세상이 있고 이거를 진짜 많이 반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길을 잃는 거죠. 길을 잃으면 저녁이 해가 지죠. 항상 어두워져요. 도서관에 가면 해가 어두워져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시구절이 일모도원. 해는 저무는데 갈 길은 멀고 바로 그거예요. 내일까지 리포트 써야 되는데 지금 리포트 쓸 준비 책 찾으러 왔다가 지금 완전히 딴 길로 새가지고 막 헤매고 있단 말이에요. 갈 길은 멀고 재밌는 건 세상에 너무나 많고 그러면 그때 고통스럽죠. 내일까지 이걸 써야 되는데 지금 못하고 있으니까. 근데 그 고통 속에는 이 야릇한 즐거움이 섞여 있죠. 왜냐하면 내가 그동안 전혀 몰랐던 새로운 세상을 보는 여행 같은 하는 거죠. 여행 갔다가 길을 잃는 거예요. 예를 들어 어느 도시에 내가 여행을 가는데 거기 무슨 건물이 유명하대. 그래서 그 건물을 보러 갔다가 가는 길에 다른 멋진 건물들이 더 있어가지고 헤매다 보니까 내가 원래 어디 가기로 했지? 내가 이 도시는 왜 왔지? 내가 며칠까지 여기 머물러야 되지? 이런 거에 혼란이 오는 거죠. 그러한 혼란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안 믿을지 모르겠지만 그 혼란의 기록이 내면소통 그 책입니다. 처음부터 900페이지 책을 쓰겠다 한 게 아니에요. 진짜 쓰다 보니까 그게 된 거예요. 처음에는 뭐 마음근력 이걸 하다 보니까 그거 논문 찾아보니까 이런 얘기도 있고 그거 얘기도 있고 뭐 하다니까 칼 프리스턴이라는 사람을 알게 되고 연락해서 같이 논문 쓰다 보니까 책 내용이 또 달라지고 그러다 보니까 원고 제출 마감 하나도 못 지키고 내면소통 책을 꼼꼼히 잘 보신 분들은 이해하겠지만 거기 전공이 보이나요? 이거 무슨 전공을 한 사람이 이 책을 썼을 것 같아요? 전공이 없는 사람이죠. 그냥 이 도시 저 도시, 이 주제 저 주제 헤매는 방랑자의 모습을 보신다면 그게 만든 걸 겁니다. 그러면 그 방랑의 어떤 계기가 됐던 것들 그런 걸 먼저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래야 좀 저 사람 뭐 하는 사람인가 하는 그 궁금증이 해소가 좀 되실 것 같습니다. 저 정치학과, 서울대 정치학과를 졸업을 했습니다. 저 때는 학력고사 점수에 맞춰서 내 점수를 보고 그 다음에 지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무슨 그
도박하는 거죠. 자기 패 들고 서로 이제 도박하는 어디에 몇 명이 몰릴까 뭐 이런 거 하는 시기였습니다. 이 제일 높은 때 문과, 저는 문과였으니까 문과에서 제일 높은 데는 서울대 법대. 근데 그건 안 될 것 같고 그러면 경영대는 좀 그때 낮았어요. 경영대 아니면 경제학과 또는 사회 1계열 정치학과 이 중에 이제 뭘 갈 것인가. 근데 저는 경제 이런 숫자 이런 건 별로 관심이 없어서 점수 맞춰서 정치학과 간다 이거 한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큰 뜻이 있어서 한 게 아니라 점수 맞춰서 학력고사 본 다음에 네. 그래서 정치학과 간 거예요. 근데 가길 잘한 게 정치학과는 특별하게 배우는 게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정치학 하시는 모든 분들이 막 화를 내실 이야기들일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정치학과가 아니라 치과를 갔다고 쳐와요. 치대. 그럼 특별한 걸 배웁니다. 전문성이 생깁니다. 그래서 치대 졸업해서 치과 의사가 된 다음에는 6년 동안 치의학을 공부하고 치과 의사가 된 다음에는 옆 사람 딱 보고 당신 이빨 이상해. 뽑아야 돼. 라고 말한다면 사람이 어떻게 받아들이겠어요? 진짜 그런가 보다. 저 사람 치과 의사인데 6년이나 치대 다닌 사람인데 내 이빨 뽑아야 된대. 그 믿어요. 근데 정치학이라는 학문은 좀 다릅니다. 저는 6년이 아니라 9년을 다녔습니다. 즉 학부는 4년 다니고요. 정치학과 대학원을 5년 다녔어요. 그래서 9년을 다녔습니다. 물론 5년 내내 다닌 건 아니에요. 5년 동안 실제로 다닌 건 2년 더하기 논문 통과 안 돼서 헤매느라고 1년 더 다녀서 3년을 석사를 다녔고 이 2년은 대학원 적이 있으면서 휴학하고 뭐 군대 가고 뭐 이런 걸 했던 겁니다. 정치학 학사 석사예요. 그러면 제가 얘기합니다. 우리나라 정치의 문제는 그 정치학도로서 정치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아무도 안 듣습니다. 그건 네 생각이지. 정치란 말이지. 그리고 정치학 전혀 공부 안 한 분들이 더 자신 있게 정치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정치에 대해서는 전문성을 갖기가 진짜 어렵습니다. 실제로 배우는 것도 그래요. 이 4년 학부생 4년 다니는 동안 뭐 1년, 2년은 교양 과목 듣고 전공도 뭐 전공 선택이나 다른 과 거 무슨 법대 행정과 과목 들어도 뭐 전공 인정하고 그래서 진짜 정치학과 과목은 학부 중에 2년 남짓 몇 과목 안 듣는 거예요. 그거 갖고 이제 정치학 전공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별로 배운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제 동기들 보면 정치학과 나온 제 동기들 보면 정치판이나 정치계에서 활동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동창회 가도 대부분 뭐 기자, 그다음에 교수 몇 명, 뭐 학원 선생, 사업하는 사람, 뭐 그다음에 뭐 고시 봐서 공직에 간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이 있지. 정계, 정당 활동, 정치 이거는 정말 극소수입니다. 치과랑 다르죠. 치과는 나오면 거의 압도적 다수가 치과 의사 하잖아요. 그게 이제 전공이 있는 거고 정치학과는 나오면 다 제각각 딴 일을 하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증명이 되죠. 뭔가 전문성이 있는 걸 가르치는 학문인 것 같진 않다. 뭘 할까 하다가 뭐 여러 가지 헤매고 뭐 영화 시나리오를 쓰거나 광고회사에서 일하거나 이런 건 생략하겠습니다. 그것까지 다 하면은 뭐 밤새서 얘기할 테니까 그건 나중 기회에 얘기할 그 핵심만 얘기해. 왜 그거 정치학하다 정치 철학하다 이거 하냐. 정치 철학도 저는 주로 이 정치 현상학 메를로 뽕띠 이런 거 하고 그 정치 현상학계 미국의 아주 전 세계적인 거물이셨죠. 정화열 교수님이 한국말도 잘 못하고 영어로 강의하시는 정화열 교수님이 미국에서 서울대학교로 저 대학원 시절에 한 학기 동안 교환 교수로 와 계셨어요. 그래서 그분의 대학원 수업을 들으면서 정말 이 공부의 맛을 느꼈고 그리고 제가 펜실베니아 대학으로 유학 갔는데 정화열 교수님이 펜실베니아 근처에서 살고 계셨거든요. 그래서 주말에 정말 여러 차례 놀러 가고 정화열 교수님의 이 연어 그릴, 스테이크 그릴, 중국식 이 웍 볶음 요리 이거는 정말 최고의 요리사입니다. 그래서 그거
먹고 정화일 선생님 사모님하고 바둑 두고 뭐 이러고 철학 얘기를 하고 굉장히 많이 그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런 정치 철학을 하다가 이제 미국 유학 가기 전에 미국 대학에 원서 내고 마침 그 이태리 정부 장학생에 뽑혀가지고 볼로냐 대학의 1년 프로그램, 그러니까 볼로냐 대학에 갔다가 때려치고 미국 유학 이게 아니라 아예 볼로냐 대학 가기 전부터 원서를 미리 가을에 내고 그리고 볼로냐 대학 가서 1년 프로그램이니까 움베르토 에코의 기호학 강의를 듣고 그 다음에 바로 이제 미국에 유학을 갔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건 왔다 갔다 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미국 대학에 원서 내고 쉬는 시간에 이태리 정부에서 비행기표도 주고 생활비도 준다. 와, 좋다. 그래서 갔다가 정말 개고생했죠. 갈 때 진짜 몰랐는데 편도 비행기만 주는 거예요. 생활비도 1학기, 2학기가 있으면 한 학기만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학점을 따고 통과됐음을 알려야 돌아가는 비행기표와 나머지 생활비를 주는 거예요. 학점 따려면 떼지노라고 소논문을 내야 됩니다. 그냥 시험 보는 게 아니라. 그래서 오럴 이그잼도 해야 돼요. 기호학 논문 내고 모든 학생 앞에서 응답하는 오럴 이그잼, 구두시험. 그래서 그때 공부다운 공부를 처음 했습니다. 사실은 미국 대학에 원서 내놓고 이태리 정부 돈으로 이태리를 좀 유람을 하자. 수업은 듣든가 말든. 원래 이 생각으로 갔다가 정말 개고생하고 공부를 하다가 공부의 재미도 느끼고 에코 교수의 강의는 정말 압권이었고 그래서 진짜 난 그 이론 공부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도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때 기호학 공부를 했고요. 그래서 그때 했던 기호학 얘기가 가축법이니 펄스 얘기가 내면소통책에 다 들어 있는 겁니다. 괜히 들어 있는 게 아니라 제가 헤매던 그 흔적들이 거기 다 있는 거죠. 이제 미국에 왔어요. 커뮤니케이션으로 전공을 바꿔서. 그런데 한국에서 정치학 학사 석사까지 하고 정치 철학했으니까 커뮤니케이션 한다. 그러면 당연히 커뮤니케이션 영역에도 폴리티컬 커뮤니케이션, 정치 커뮤니케이션 분야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렇고 나도 원래 백그라운드가 정치학이고 내가 잘할 수 있는 분야인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석사 논문도 폴리티컬 커뮤니케이션, 박사 논문도 폴리티컬 커뮤니케이션, 정치컴 논문으로 박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정치 커뮤니케이션으로 박사 논문 쓴 거의 핵심 주제가 뭐냐면 의견입니다. 오피니언에 퍼블릭한 거, 퍼블릭이 지닌 오피니언, 이걸 퍼블릭 오피니언, 즉 여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견, 여론, 그럼 굉장히 다르게 느껴지잖아요. 근데 의견은 오피니언, 퍼블릭 오피니언은 여론, 이렇게 이제 한국말로 바꿔서 우리가 부르죠. 그래서 퍼블릭 오피니언이 어떻게 구성되는가, 그거를 박사 논문을 한 겁니다. 근데 그걸 하면서 제 지도 교수는 엘리우 캐츠라고 그 2단계 유통이론, 즉 뭐냐면 매스미디어의 효과를 보는데 매스미디어는 사람들이 신문이나 방송을 보는 순간 그 효과가 발현되는 게 아니다 라는 걸 이론화한 분이에요. 엘리우 캐츠가, 제 지도 교수가 옛날에. 그분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신문이나 방송을 본 다음에 사람들은 모여서 얘기하게 돼 있다. 아, 내가 뉴스 봤는데 뭐 얘기하는 과정 속에서 미디어 효과가 결정된다 하는 얘기죠. 그래서 신문 봤다고 사람 생각이 확 변하거나 뭐 뉴스 봤다고 확 변하는 게 아니라 그걸 보고 이런가 한 상태에서 사람들끼리, 친구끼리, 가족끼리 밥 먹으면서 뭐 하면서 얘기하면서 이제 자기 의견이 나온다 하는 거예요. 그걸 2단계 유통 이론이라고 합니다. Two-step flow of communication이라고. 1단계는 뭐냐면 내가 매체를 보는 단계, 2단계는 뭐냐면 second step이죠. 2단계는 뭐냐면 그 본 거 갖고 사람들끼리 얘기하는 단계. 이 매체의 효과는 interpersonal communication, 대화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다 하는 그 오래된 이론입니다. 그거 어떤 거를 밝혀내는 게 제 박사 논문의 목적이었냐면 사람들은 진짜 고정된 형태로서의 오피니언, 의견을 갖고 있지 않다. 다만 좀 흐리멍덩한
의견의 재료, 아이디어 엘리먼트라는 의견의 요소, 그런 게 이렇게 막 섞여 있다는 건 일관되게 어떤 코헤런스, 일관성, 논리적 일관성 이런 거 없이 요런 생각은 여기, 저런 생각은 저기, 요런 생각은 여기, 이게 서로 모순되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고 이게 막 떠다니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서로 모순된 생각의 요소들이 머릿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본인은 몰라요. 그런데 그게 쫙쫙 이렇게 논리적 일관성을 쫙쫙 크리스탈라이즈라고 하는데 이렇게 결정화 딱딱 되는 건 항상 대화를 통해서요. 항상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요. 항상 야 이랬는데 그거 너 어떻게 생각해? 하는 순간 아 그거는 말이지 하고 말을 하면서 자기가 얘기를 하면 그때 그게 그 사람의 아이디어로 굳어지는 거예요. 한 번 더 얘기하면 한 번 더 굳어져요. 자, 얘기하기 전에는 이게 안 굳어져 있어요. 그래서 뭐가 잘못된 거냐면 마치 사람들이 이게 무슨 우리가 이 머리통이 컴퓨터고 이 안에 메모리처럼 저 사람의 의견, 너 누구 지지해? 너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너 뭐 여당이야 야당이야? 뭐 어떻게 생각해? 이런 것들이 고정된 형태로서 탁탁탁탁 우리 머리 안에 들어있다고 그동안 착각해 왔습니다. 어떤 질문을 받고 어떤 의견, 어떤 그 자극을 받아서 내가 속으로 무슨 내면 소통, 내가 속으로 무슨 얘기를 해야 아 스스로도 나는 이런 의견을 내가 갖고 있구나 알아차려요. 그리고 그때 서로 모순적인 아이디어 엘리먼트를 정리해 버리는 거예요. 하나 이제 예를 들게요. 유명한 연구인데 미국에서 전화 여론조사를 이제 합니다. 하는데 서로 다른 집단, 서로 다른 샘플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여론조사를 해요. 그 당시는 소련이 있을 때예요. 소비에트. 그러니까 옛날에 냉전 시대 러시아의 기자가 워싱턴에서 자유롭게 취재 활동을 하는 거에 대해서 찬성하세요? 반대하세요? 이걸 물어봐요. 그러면 그 당시는 냉전 시대니까 미소 이렇게 좀 소련을 경계하고 서로 그러고 있었죠. 그런데 소련의 통신사 기자가 와서 워싱턴을 활보하면서 막 자유롭게 취재해? 거기 백악관도 있고 뭐 캐피톨 힐 의회도 있고 그런데 그건 안 되지. 그래서 러시아 기자가 워싱턴 DC에서 자유롭게 취재 활동하는 거 찬성하세요? 아니요. 반대가 70%예요. 찬성은 뭐 기자가 뉴스 하는 거야 뭐 괜찮겠지 30% 찬성이에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 압도적 다수의 미국 사람들이 러시아 기자가 워싱턴 DC에서 취재 활동하는 거 반대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또 다른 이제 전국적인 또 미국민의 여론을 물어보는 여론조사합니다. 근데 이번에는 우리나라 즉 미국 우리나라 뉴욕타임스 기자가 모스크바 가서 취재 활동을 하려고 하는데 그걸 허락해야 될까요? 우리나라 미국 기자가 모스크바 취재 활동 그건 되지. 찬성 70%. 그거 묻고 그 다음에 물어봅니다. 자, 소련 기자가 와서 DC에서 활동하는 거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거의 찬성 70%가 됩니다. 그러면 미국 사람들은 러시아 기자가 와서 자유롭게 취재 활동하는 거에 어떻게 물어보면 70% 찬성, 어떻게 물어보면 70% 반대예요. 그럼 도대체 미국민의 여론은 뭐예요? 이상하지 않아요? 예, 그거는 말이야 문항 효과지 앞에 무슨 문항 묻느냐에 따라 이게 달라지고 글쎄 그럼 왜 달라지는데요? 왜 그렇게 되냐면 사람들은 머릿속에 그런 구체적인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냥 소련은 뭐 나쁜가 뭐한가 언론의 자유는 있어야 되고 뭐 기자들 취재활동 보장해야 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이 있는데 갑자기 팍 물어보면 소련 기자가 DC 와도 돼요? 그건 안 되지 반대 이렇게 버리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부터는 이 미국 기자가 가도 돼요? 그것도 좀 곤란하지 뭐 이런 식으로 흘러버려요. 그 사람의 의견 자체가. 근데 처음부터 미국 기자 거기 가도 돼요? 당연히 기자의 취재 활동은 보장돼야지. 뭐 소련만 되겠어? 아프리카도 되고 다 우리나라 기자는 세계 어디든지 가도 되지.
그럼 다른 나라 기자가 우리나라 와도 돼요? 어이, 그거는 안 그러면 불공정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이성적인 사람이야. 이게 있기 때문에 그것도 당연히 허락해야지. 이런 식으로 흘러버려요. 그럼 이 사람한테 의견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어요. 있긴 있어요. 근데 맥락에 따라 어떤 대화를 하느냐에 따라 확 달라져요. 이게 우리가 다 그래요. 우리가 다. 이게 의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거에 이제 관심을 갖게 된 거예요. 이 아이디어 엘리먼트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궁극적인 어떤 그 결론은 뭐냐면, 여론이라는 건 결국은 내 속에서 생기는 이너 커뮤니케이션의 덩어리구나. 이거를 이제 알게 되고, 그 다음에 그럼 여론이 왜 중요한가 보니까 이 세상이 여론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돌아가는 거예요. 여론이 뭐냐면 대중이 갖고 있는 의견이에요. 퍼블릭 오피니언. 즉 어떤 물건이 팔리냐 안 팔리냐 여론에 의해서 결정이 돼요. 그 여론을 바꾸려는 게 마케팅이고 광고예요. 어떤 무슨 정책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게 여론이에요. 퍼블릭이 갖고 있는 의견을 글로 써낸 거, 돈 꿨으면 갚아야 되고 사람 죽였으면 벌 받아야 되고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의견을 써놓은 거가 법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의 의견을 글로 써내는 게 입법기관이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시스템에서 정치, 경제부터 시작해서 모든 시스템에서 중요한 게 뭐예요? 의견이에요. 그래서 나는 이 도대체 의견이 뭔지 알 듯한데 이렇게 중요하고 우리의 삶을 결정적으로 결정을 짓는데 결정적으로 무슨 의견이 삶을 결정 지어요.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일 여러분의 의견에 따른 거예요. 여러분의 의견에 따라 뭐 결혼도 하고 연애도 하는 거예요. 나 이 사람하고 결혼해야 되겠다. 그거 의견이에요. 팩트가 아니라고요. 전부 의견이에요. 그리고 예를 들어 무슨 법률을 할 때 다 계약서 쓰죠. 계약이 뭐예요? 다 의견이에요. 이런 건 이렇게 하기로 하고 저런 건 저렇게 하고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당신이 이렇게 하고 그래서 우리가 합의를 보는. 그래서 공통된 의견, 의견의 일치를 써놓은 게 그게 계약서예요. 더 황당한 건 변해요. 와, 이게 대단한 거예요. 진짜 황당하고 진짜 재미있는 거예요. 뭐냐면 의견이 변한다. 의견이니까 오피니언, 의견 변한다. 난 그거 아닌 것 같아. 그러다가 그런가? 변한다고요. 의견을 변화시키는 그 작업을 이 커뮤니케이션에서는 설득이라고 합니다. 당신의 의견을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당신의 의견을 끌어오겠다. 이게 설득이에요. 설득만 되면 뭐가 돼요? 뭐든지 돼요. 여러분, 설득이 얼마나 중요하냐. 여러분이 만약에 소통 능력을 확 높여서 참고로 제가 가르치는 과목 이름 하나가 소통 능력입니다. 소통 능력은 마음 근력의 하나이기도 해요. 소통 능력은 뭐냐면 설득하는 능력이에요. 설득하는 능력은 뭐냐면 상대방의 의견을 바꾸는 능력이에요. 그걸 하면 그게 왜 중요하냐? 거의 신에 가까워져요. 신. 무슨 불경스러운 소리야. 아니요. 여러분이 말이죠. 만약에 내가 누구든 무엇에 대해서든 설득할 수 있다. 다시 얘기합니다. 난 누구든지 설득할 수 있어요. 그리고 뭐든지 설득할 수 있어요. 그게 뭐야? 나는 사람들의 의견을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바꿀 수 있어. 그럼 뭐가 될까요? 그럼 그 사람은 신적인 존재가 됩니다. 설득의 능력은 원하는 모든 걸 갖게 합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데 나 어디 취업하고 싶어. 그럼 그 회사 찾아가서 그 회사 사장을 설득하면 돼요. 난 저 사람하고 사귀고 싶어. 그럼 그 사람 찾아가서 그 사람은 설득하면 돼. 의견을 바꾸면 된다고. 내가 돈을 번다는 건 곧 설득한다는 거예요. 취업한다는 것도 면접시험 잘 보고 설득해서 날 뽑아주세요. 이거 하는 거고, 물건 하나 파는 것도 우리 집 치킨이 더 맛있습니다. 설득해서 이걸 팔게 하는 거고, 그 설득 과정에 하려고 온갖 마케팅, 광고 이게 들어가는 거고,
설득의 기술을 예전부터 레토릭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2000년 전에 최초의 학문은 레토릭이었어요. 상대방의 마음을 설득하면 정치 권력도 가질 수 있고 경제 권력, 돈도 벌 수 있고 이걸 옛날부터 알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한 거죠. 그런데 신기하게도 아직도 설득이 결국은 각 사람이 갖고 있는 오피니언을 바꾸는 일인 건데 이 오피니언이 어떻게 구성되고 어떻게 형성되는지 잘 몰라요. 저는 조금 그걸 더 연구 지금 계속 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이 오피니언의 핵심에는 가축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abduction. 그거는 가축법은 내면 소통 5장 예, 책에 있는데 그게 의견의 핵심이에요. 그 의견 이럴 걸 하는 의견. 그래서 그런 거를 잘 알아두시면 뭐가 되냐면 그거는 그냥 팩트지 뭐 사실이지 하는 거. 근데 내가 사실 팩트라고 생각하는 게 사실은 내 의견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건 계속 변화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래전부터 의견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그 의견이 어떻게 형성되고 커뮤니케이션에 의해서 이 안쪽 이너 커뮤니케이션 이거를 통해 가지고 내면 소통을 통해서 이게 어떻게 형성되고 바뀌고 그리고 그 의견의 일부 표출되는 게 대화라든지 뭐 이런 거고 이런 그걸 계속 지금 이론화하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언젠가는 여론 형성, 여론 작동 방식을 뇌과학적으로 풀어낼 수 있지 않을까. 도대체 의견이 형성되고 이게 맞는 것 같아 막 이런 의견이 나오고 강화되는 게 뇌에서 다 일어나는 일이면 분명한데 그걸 어떻게 측정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거에 이제 관심을 갖고 보게 되는 겁니다. 막 정치학 하다가 정치학 논문 쓰다가 퍼블릭 오피니언 하다가 그 의견 오피니언 이거야. 그러다 그게 아이디어 엘리먼트가 뇌 어쩌고 저쩌고 이러고 하다가 그러면 뇌 연구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뭐 이렇게 하다가 그러다가 결국 이게 다 내면 소통이네 이런 흐름으로 지금 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얼핏 보시면 전혀 상관없는 일처럼 보이지만 그래도 그 여정 헤매고 다니는 길을 이렇게 제가 이렇게 돌이켜 보면 그래도 제 나름대로는 이거 다음에 이거고 이거 다음에 이거고 이렇게 또 이렇게 하고 있네. 제 나름대로는 좀 말이 되는 그런 여정을 걷고 있습니다. 요 다음번에는 여론의 기반이 가축법이다. 이 얼핏 말씀드렸는데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추가적으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